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여기 내 구역 맞구나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는 이쪽 자리에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춘기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지금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저희 큰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 언니보다 더 사춘기 같은 저희 집 꼴통 막내딸입니다. 딱 보시면 그 포스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어느 집이나 둘째가 다 뭐 맹랑하다, 야무지단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저희 집 둘째가 어디 가나 똑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큰딸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시키면 시킨 대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좀 그냥 착실하게 그렇게 좀 자라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들이 어떻다 이런 거 강의를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맥락 없이 우울해하거나 예민해지거나 짜증내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분명히 수도 없이 강의도 했었고 많은 이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적응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다행히 저희 큰애는 아직까지 저랑 뭐 뽀뽀도 하고 잘 안아주고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아직은 크게 관계에 어려움은 없는데, 저도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런 사춘기 아이들이 진로 혹은 아마 저희 부모님들 너무나 궁금해하겠지만 진학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일 많이 걸리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왜 무기력이 오고 그 무기력에 저희 부모들이,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에서 남아있는 시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진을 제일 먼저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화면을 보시면 고등학생이 이건 엎드려 있죠? 이거 사실 학교는 아니고 지금 학원 사진인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옆에 앞뒤로 짝이 계시다면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잠깐 대화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지금 엎드려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일 것 같은지 아니면 수업 시간일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앞뒤로 혹시 대화하시는 분 계시면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잠깐 얘기 나눠보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계신 분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과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걸까, 아니면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걸까? 바램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의 확률을 보면 70% 이상의 확률로 지금 시간은 수업 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크게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있는 게,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해봐도, 여기 권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77년생이니까 45살이거든요 제 또래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가 맞나요? 그럴 리 없죠. 번개같이 매점으로 달려가거나, 그렇죠? 친구들과 떠들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신기할 정도로 수업정만 올려 자리에 앉고 나면 왜 그렇게 졸음이 몰려오는지. 거의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엎드려 자는 시간은 수업 시간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일 텐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단어를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화면에 한글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단어가 보이시죠? 의지력. 근데 한자를 보시면 아는데 완벽하게 양극단에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 있는 단어는 1번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 있는 의지력은 2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글로는 동일한데 한자로 완전 극단인 단어잖아요. 그럼 제가 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혹은 우리 손주가 1번에 있는 의지력을 기르길 원하세요? 아니면 2번에 있는 의지력을 기르길 원하세요? 손가락 표시해 보시겠어요? 실수로 1번 하신 건 아니시죠?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무기력의 양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번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어떤 대상에 기대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불평과 핑계입니다. 그렇죠? 부모 잘못 만나서, 선생님이 안 좋아서, 친구들이 너무 괴팍해서, 본인이 뭔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주변 상황,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기대서 핑계거리 혹은 불평을 삼는,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또 다른 영역에 하나님에 대한 죄와도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1번 의지력, 왼쪽에 있는 의지력은요, 무기력의 양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력이라는 심리적 질병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한번 걸리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불안한 증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1번과 2번을 잘 보시면 이 2번의 의지력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흔히들 의지력하면 적극적인 마음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2번에 있는 의지력이 들리면 반드시 적극적인 마음 전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2번 정의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그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되게 좋다, 끈기가 장난 아니다, 내가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고 말해도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만 한다, 혹은 그만 불 끄고 자라고 말해도 이불을 덮어 쓰고서라도 핸드폰 불빛에 자신의 교과서나 문제집을 비춰보고 공부를 한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고 싶으시죠? 자, 정직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제가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할 때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다. 핸드폰 톡할 때 엄마가 불러도 귀에 안 들어온다. 그렇죠? 그만 불 끄고 자라고 해도 이불을 덮어 쓰고라도 몰래 핸드폰을 하고 잔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끈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의지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굳이 의지력을 발휘할 어떤 일이 없는 겁니다. 굳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 될 어떤 일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은 무력과 다릅니다. 무기력은 말 그대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건 병인데 무기력은 병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은 약간의 심리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에너지가 있습니다. 핸드폰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할 때,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쇼핑할 때는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다시 말하면 쉬는 시간엔 그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엎드려 자는 까닭은 하나예요. 피곤해서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눈을 뜨고 수업을 들을 이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찾을 때 크게 세 가지 기준, 이건 정확하게 진로를 찾는 기준과도 일치하거든요. 참고로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마지막 단어를 다 두 글자인데 미자로 끝냈습니다. 하나씩 제가 외칠 때마다 따라서 한번 소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는 흥미입니다. 뭐라고요? 흥미. 두 번째 미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예, 흥미, 의미. 마지막 미는 재미입니다. 뭐죠? 재미. 흥미, 의미, 재미. 다시 말하면 의지력이나 집중력, 끈기를 발휘할 때 필요한 어떤 일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흥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그 아이는 지금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혹은 세 가지 모두가 골고루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무기력을 잠깐 겪을 수는 있겠지만 슬럼프를 금방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진 괜찮을지 몰라도 분명히 무기력에 빠질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 헤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제일 안타까운 건 이 무기력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쯤 나타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에요. 이 시기가 되게 얄궂게도 본인이 뭐 특목고든 일반계고든 진로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본인의 성적, 즉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을 경험해 본 시기 다음이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원했던 길을 가든 그렇지 않던 진로라는 경험을 해보고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고1 때쯤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고1 겨울방학 때 많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특히 어떤 애들이냐? 착실한 애들, 저희 큰딸 같은 애들입니다. 교회 생활 철저히 하고요, 모범생이었고 엄마 아빠 말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 아이들. 이른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인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생 동안, 죄송해요 제가 속어를 써서, 똘끼 있는 짓을 한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저도 긴장하고 있는 게, 큰딸이 지금은 너무나 저와 관계를 잘 맺는데
계속 그럴 걸 믿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느 시점 가면 제 기대를 배신할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흥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이 어떻게 아이한테 무기력을 이기게 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 키울 때 아이들한테 많이 주지시켰을 거고요. 저희 또래는 그렇죠? 많이 봤던 비디오 테이프에 있던 마크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걸 붙여놓을 때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 아이가 19금 마크가 붙어있는 채널이나 미디어를 보면은 나한테 해로운 거네, 나중에 어른 되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길 바라시죠? 근데 실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죠. 일단 끕니다. 엄마 아빠 있는 살펴보겠죠. 그러고 나서 생각하겠죠. 재밌겠는데? 왜? 재밌으니까 19금 마크가 붙어있는 거거든요. 즉 사람은 욕구와 이성이 존재할 때 솔직히 이성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욕구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갈등을 겪으신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다. 근데 눈앞에 치킨이 왔습니다. 자, 이거를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셀까요? 아니면 꾹 참아야지라는 이성이 더 셀까요? 솔직히 욕구가 더 세시죠? 그래서 1년 365일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고 내가 추구하는 몸매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욕구 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 문제가 하나님도 얄궂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남자 기준으로 흔히 말하는 마초 호르몬이라 부르는 남자를 더 남자같이 만드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남자가 살면서 일생 동안 분비된 양을 보여주는데 사춘기 지금 보이시죠? 거의 직각으로 이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짐승의 시기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들이 이상한 것을 보여하는 게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변태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성적인 거에 엄청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적인 관심들을 건강한 걸로 해소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면 아이들은 더 음성적으로, 더 치명적이고 집착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많이 자는 것. 두 번째, 많이 땀 흘리고 웃고 즐기는 것. 세 번째, 친구와 수다 떨면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풀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든 호르몬이든 두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 사춘기 시기 때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지나갑니다.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푹 잘 수 있나요? 마음껏 땀 흘리며 친구들과 운동 같은 거 하나요? 자기 속내를 털어놓고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친구가 많나요? 없잖아요. 일배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땐 지금 구조는 일배 같은 비합리적인 인간상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봤던 이상한 성 도착증 환자 같은 말도 안 되는 걸 보셨죠?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인데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고를 대로 고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일생 중에서 유아기를 제외하고는요 가장 욕구가 지배하는 때가 바로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걱정하는 단순히 놀이나 유의에 불과한 일들이 집착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좋아하는 걸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핸드폰을 좋아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핸드폰을 좋아하는 걸 비난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아이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상담 여러 자료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한테 문제라고 생각하는 4위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한테는 대들거든요. 나 한지 얼마 됐다 벌써 가져가냐고. 근데 본인도 심각성을 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왜 핸드폰을 쓸데없이 많이 쓰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핸드폰 쓰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지, 힘들겠다. 공감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내 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내 편이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흥미가 왜 중요하냐? 인간은 욕구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끈기를 갖고요,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을 때, 그렇죠? 가고 싶은 걸 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참고로 흥미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저도 이거 강의를 하다가 공부라 느낀 건데, 항상 사전을 보실 때요 1번 정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2번 정의가 저희한테 의외의 관점이나 되게 많은 성찰을 주더라고요. 보시면 2번 보이시죠? 여기 2번 설명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어떤 대상에 마음이 끌린다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 한번 말이 좀 어렵게 비틀어졌는데 핵심은 끌린다는 건 끌린다. 끌린다는 건 이성적 반응인가요? 본능과 욕구적인 반응인가요? 본능과 욕구죠. 마치 남녀 간의 이상형처럼 끌리는 건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일을 부모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할 이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왜죠? 나도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죄책감만 입히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피하고 아빠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 아이들 특징이 집에 들은 문을 잠가요. 왜? 엄마 아빠만 만나면 뭔가 자기가 죄인 된 기분이 드니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자기를 자책하게 하고 자기의 이런 본능적인 반응이 다 죄악시 당하니까 너무나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흥미는 우리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걸 역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시작.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청소년기 때 자녀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면,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의지력을 강하게 갖기 원하신다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진로로 진하게 경로를 설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걱정되시죠? 저도 당연히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하잖아요. 약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한테 너가 원한 걸 하되 막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되, 당연히 너가 그렇게 성인처럼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성인답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2번을 당연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시면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 놀고 싶다고 밥 안 차리고 엄마 아빠가 회사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너무 뻔하잖아요. 성인이 된다는 건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할 해야 될 일 전제로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순서란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맞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걸 한다고 하면 모든 게 강압적이고 본인이 수용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걸 해. 단 너가 학생으로서 혹은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너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끝내놓고 하길 바란다는 일종의 협의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지킵니다. 왜죠?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니까. 참고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간다운 두뇌 활동의 특징 중에 하나에 메타엔지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아주대 김결 교수님이 전문가신데 그분이 강의 때 많이 쓰는 제가 재미있는 활동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서 10번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꽃사슴이라는 단어입니다. 꽃사슴. 자, 준비됐으면 10번 외칠게요. 시작.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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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산타가 타고 다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루돌프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간혹 어떤 분들은 전문 용어로 술록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답은 썰매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번에도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저를 믿고 외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어는 5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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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리어커 바퀴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리어커 바퀴 개수 4개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정답은 2개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산타가 타고 다니는 게 썰매인 거 분명히 알고 있고요. 리어커 바퀴가 2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앞에 제가 제시한 단어를 외치게 한 다음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답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특특한 기능 중에 메타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도 자기한테 익숙한 게 있으면 익숙한 걸 정답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정확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컴퓨터는 질문을 입력하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혹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한 다음에 서울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정보가 없다 그러면 노 데이터 나옵니다. 한참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 질문하자마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테말라의 수도 어딘지 아세요? 모른다고 대답이 나오시죠. 얼마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엄청난 기능입니다. 반대로 뭔가 정답을 찾을 때는 이 메타인지가 되게 위험해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섣불리 대답하고 싶어지거든요. 참고로 제가 학습법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이 메타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숙고, 사색, 궁리, 모색. 이 4가지 단어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깊이, 여러 번 검증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즉, 맨 처음 떠오른 유사한 답을 아닐 수 있어라고 다시 되묻고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이 4가지 공통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할 때하고요, 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할 때 중에서 어떤 때 더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더 잘하기 애쓸까요? 하기 싫은 공부일까요? 하고 싶은 공부일까요? 당연히 하고 싶은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책에 있는 문제는 한 번 풀고 맞으면 안 봅니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자기가 좋아하는 덕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부하는 거 혹은 게임을 공부할 때는 계속 고민하겠죠. 왜? 잘하고 싶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뒤늦게 자기 분야를 찾아도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비유 드릴게요. 똑같은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0번을 공을 찹니다. 골대 앞에서. 다른 아이는 딱 100번밖에 안 차는데 한 번 찰 때마다 머리를 써요. 내가 다음에는 시선을 어디에 둘까? 다음에는 내가 허리를 얼만큼 구부려야 될까? 다음엔 내가 발꿈을 얼만큼 힘을 모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만 냅다 1000번 차는 아이하고요, 생각하면서 100번 차의 결과는 뭐냐? 이쪽 아이는 신체적으로만 강화되겠죠. 근데 100번 차더라도 뇌를 쓴 애들은 뭐도 개발될까요? 두뇌도 개발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분야든 운동선수 중에서도 운동을 최정상급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아시죠? 다 뭐라고 하죠? 머리가 좋단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만 쓴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계속 고민하고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아이가 중3이 되면 처음으로 현실성이라는 걸 고민합니다. 즉,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유튜버라든가 아이돌 꿈이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면 갑자기 아이돌 꿈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납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 노래는 자기만 좋아하고 사람들은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을 거쳐서 고등학생이 되면 웬만한 아이들은 아이돌 꿈꾸지 않습니다. 즉, 중3 때가 되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기 꿈을 모색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진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메타인지를 개발한 애들은요, 길어야 한 학기, 한 6개월 정도만 고생하다가 분명히 궤도에 올라갑니다. 왜?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태도,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 공부에 필요한 끈기, 공부에 필요한 열정, 무엇보다 중요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동기부여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딸 모두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학원에 보내본 적 없고요, 그 흔한 학습지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큰딸은 제가 이런 말 자꾸 많이 한다고 영상도 시켰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까지 영어 스펠링 B와 D를 구분 못했던 아이가 저희 큰아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4학년 둘째는 지금 수학과 영어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천하태평하냐?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 지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부모가 떠밀어서 공부하면 이 아이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공부하는 척 할까요? 아시죠? 저희도 그랬죠. 공부하는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공부하는 척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공부하는 시간이 공부 시간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하는 아이가 특징이 뭐냐?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공부의 재미를 모르잖아요.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중3 시기부터 공부를 늘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학원에서 숙제 내주는 것만, 그렇죠? 친구들 하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나 공부 못하나 봐. 공부를 안 해본 건데 그렇게 말고 일처리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보내드릴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든지 놀게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 죄송해요, 아이들 말다 개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래요 지금.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한번 거치는 과정이라면 부모가 중요하다고 강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위기감 느끼잖아요. 너 이것도 몰라라는 말 한 번 들으면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그래서 큰딸이 계속 저희 막내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엄마 아빠 믿지 마. 너 나처럼 돼. 그러더니 4학년 때 나머지 공부를 하더니 언니 말이 맞았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뒤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섭 안 했거든요. 그러더니 먼저 저희 막내가 아빠 나 수학 영어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말할 때 부모가 개입하는 건 잔소리일까요, 도움일까요? 도움입니다. 제 자신 있게 권할게요. 서울이라 강남이라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학문이 어려운 거라면 왜 여전히 학원 다니지 않는 애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학원이 압도적인 조건이라면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왜 나오는 걸까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학습법 간단한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3-4가지만 알면 어떤 분야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웬만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해보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세요.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하라고.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잖아요. 이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무엇이든 너가 하고 싶으면 밀어줄게. 대신 3개월은 무조건 불평하지 말고 다니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통해서 메타인지만 기를 수 있다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중3 때부터는 궤도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런 비를 들었거든요, 애들한테. 얘들아, 만약에 너희 학교가 여기 꼭대기 있다 가정해봐. 그 너희가 맨날 버스 타고 이 경사가 시작된 집 내려가지고 한 15분 걸어 올라가야 돼. 근데 하루는 월요일 아침인데 엄마가 밥을 늦게 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출발한 거야. 딱 버스에 내렸더니 8시 4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8시 30분인 거야. 막 뛰어가면 지각하면 면할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짜증나 있으니까 아이 나도 몰라 하고서 궁시렁 걸으면 걸어가고 있어. 근데 저 뒤에서 친구가 네 이름 부르는 거야. 용주야. 그래서 딱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말했을 때 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대답해 줄래 하고 나서 남중 남고 가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용주야 뭐해? 15분 뒤에 소녀시대 공연 있는 거 몰라? 그 여중 여고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뭐해? 10분 뒤에 박보검 사인회 있대.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갑자기 뛰어가야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요. 야 경사로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갑자기 뭐 체력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뛰어가? 그럼 애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뭘까요? 쌤 학교 가는 이유가 바뀌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봤지? 학교가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이유를 못 찾으니까 힘든 거잖아. 오늘 나와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럼 애들이 눈빛이 바뀌어요. 자기도 학교에 다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압박감 느끼고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가 의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하기 싫어도 하게 만드는, 하고 싶어도 참게 만드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나한테 가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죄악시하는 일인가? 그것이 내가 하면 안 된 비윤리적인 일인가라는 의미, 이성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찾아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걸어가고 있는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용주야라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뭐해? 10분 뒤에 남진 나오나 공연 있는 거 몰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누군데? 그러겠죠. 나보고 어쩌라고 말할 겁니다. 남진 나오나 서태지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아이돌이고요, 아이들한테는 BTS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할머니가 겪어보니까 이게 더 나은 거야. 너희는 모르지? 예, 몰라요.
걔네는 남진나훈아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르고요, 서태지와 애들이 얼마나 혁명적인 음악인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한테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얘기를 들려줘봤자 아이들은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진로를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3번 보이시죠? 내가 만나는 물건이나 대상이 얼마나 자기한테 이로운지를 알게 하는 거. 정말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필사적으로 아이들한테 공부가 왜 중요한지 말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조카 중에 지금은 축구를 그만뒀는데 축구를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축구하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가지 말을 해서, 강사잖아요. 강의도 해줬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딱 이게 떠올라서 제가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누구 책인 줄 아세요? 이영표 씨의 신앙서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롤모델인 축구선수가 말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볼 때 아이들은 옮겨갑니다. 즉 아이들한테 공부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이들이 영향받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찾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흥미, 의미, 마지막 재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 재미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8년 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구분했거든요. 잘 보시면 급격하게 수업 태도 나빠진 때가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중에 언제일까요? 갑자기 나빠지는 때, 그래프의 크기가 바뀐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딱 한 시기라면 꼽으라면 제가 꼽을 수 있는 게 중학교 1학년 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많이 자존감이 무너질 때거든요. 혹시 왜 이 시기 때 아이들이 갑자기 엎드려 자는 시간이 늘어난 줄 아시겠어요? 잠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는 얘기 나눠보시겠어요? 왜?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아무리 수업에 재미없어 엎드려 안 자거든요. 졸거나 멍 때리거나 떠듭니다. 낙서하거나. 근데 신기할 정도 학교 가시면 아시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는 4월쯤 되면 애들이 급격하게 엎드려 자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고로 수업은 중학교 때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도 재미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사춘기라 피곤해서 아예 피곤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보면 아시잖아요. 경험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공부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전 잘 알거든요. 왜 그때 아이들이 안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어요? 여긴 다 공부를 잘 해본 분들만 계셔서 모르시나 보다. 그럼 제가 먼저 실토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살았냐면 형 누나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인천에서도 유명한 서인천이라고 그 당시 오늘 아침은 특목고정 되는데 둘 다 갔을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어머니 잔소리 많이 하더라.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때마다 제가 늘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장난 아니라고. 그리고 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 공부 안 했는지 아세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이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최소한 공부 안 해서라는 자존심을 지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무슨 얘기냐? 해도 모르겠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혹시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년은요 전학년 내용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분절되어 있어요. 즉 5학년 때까지 공부를 못했던 애들도 시험 기간만 열심히 하면 6학년 때 꽤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다르죠. 중학교 1년 과정은 반드시 초등학교 6개년 과정을 이해한 상태에 들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애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 고생만 지나면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할 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큰딸이 처음에 24점인가 맞았더라고요. 평가했을 때. 시험은 안 보는 거 아시죠? 자유학기제라. 근데 이번에 50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절반이나 맞을 수 있지? 공부도 안 하는데. 근데 점차 본인이 방법을 찾아가더라고요. 전 분명히 기대합니다. 100점까지는 기대 안 하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는 거. 참고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신반의할 것 같아서 공신력 있는 자료 갖고 왔고요. EBS에서 정서가 학습을 지속시킨다는, 전 그 워딩이 너무 좋은데, 정서가 학습을 지속시킨다는 타이틀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리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평범한 초등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낙관성이라는 지수를 조사합니다. 단어 그대로 이 아이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낙관적인지, 얼마나 비관적인지를 수치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했냐면 아이들은 모르게 낙관성 지수가 높은 아이들, 즉 낙관적인 아이들과 비관적인 아이들도 구분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시면 딱 보시면, 얼굴 보시면 알 거예요. 표정 보면 이쪽에 있는 낙관적인 아이들 대부분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요. 딱 봐도 공부 좀 하게 생겼습니다. 인기 많거나 운동 잘하거나, 아시겠죠? 이쪽은 딱 봐도 존재감 없어 보이는 아이들. 저희 큰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얄궂은 실험을 하냐면 연구원들이 15분 동안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합니다. 물론 이쪽과 이쪽 아이들한테 서로 다른 수준의 영어 단어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분 뒤에 다시 질문과 인터뷰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이 아니라 낙관성을 훈련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낙관성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실패의 경험을, 낙관성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쉬운 문제로 성공의 경험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수준을 비교해 보세요. 4학년 애들입니다. 2단계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는 아이는 별로 없는데요. (3단계에) 들어서자 두 집단이 서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받은 아이들에게서 무기력한 모습이 초등학교 때 저런 역력해집니다.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 5단계에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데요. 반면 쉬운 문제를 받은 쪽은 내내 밝은 표정입니다. 아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6단계에서 성공을 할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낙관성이 낮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 내리고. 그래서 6단계에 계속 도전해보겠다. 난 다음 주에 도전해보겠다. 도전 의지를 보인 아이들은 본래 낙관성이 낮은 집단에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다음 문제에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결과는 낙관성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네. 왜? 어차피 해봤자 그거 거의 다 틀릴 게 뻔하니까. 저도 어차피 안 될 건데 해봤자 얘는 울먹이죠. 만약에 문제가 어려웠다면? 그래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제가 보기엔 어렵기도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 예령이라는 아이의 대답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풀었던 문제가 밀크 라이온이거든요, 이런 거. 근데 문제가 약간 어렵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수준인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죠.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했죠? 그거 풀면서 재미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공부에 재미있다는 말 듣기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재미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부를 정말 재미없게 느끼게 가르치거든요. 다 경험 많으시잖아요. 재미있는 학문도 정말 재미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나라입니다. 뭐 뻔하죠.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시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취가 목적이 되는 학문. 잘해야만 곽강맞는 것. 못하는 시행착오를 무식하다고, 무능하다고, 준비가 안 했다고 욕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모르던 무언가를 알 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사람들은 엄청 망신을 줘요. 그것도 모르냐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걸 모른다 말을 안 합니다. 아는 척 하죠. 그러다가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공부가 재미없어집니다. 왜? 더 이상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되게 놀라운 자료인 게 불과 15분 만에 낙관성이라고 하는 인성의 척도가 바뀐 건 물론 일시적이긴 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성공 경험을 받은 아이들은요, 원래는 낙관적이지 않은 애들이 더 의욕적입니다. 더 도전적입니다. 더 새로운 거, 안 해본 거,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한 것도 기꺼이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신감 넘쳤던 애들도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 꺾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거 아는데 왜 하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엎드려 자는 거예요. 왜? 저처럼 해봤자 안 될 걸 뻔하는데 괜히 내가 집중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마치 내가 안에서 공부하면 잘한다는 말하고 공부 안 했던 것처럼. 저는 저 마음 정확하게 압니다. 왜?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목동에 있는 한 유명한 초등학교입니다. 한 반에 54명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아 했더니 파라군 넣으려고 엄마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그렇다고. 놀랬던 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세븐 헤빗이라는 리더십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초등학교 2학년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 몇 년 전 얘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기껏해야 5, 6년 정도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가르칠 수 있지 도저히 못한다 얘기했더니 거기에 교감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제가 들은 건 아닙니다. 와서 해보시면 안다고. 제가 갔어요. 그때 강사 부족하다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 내용을 다 알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 목동의 진가를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어떤 진가? 야, 여기 사는 애들은 공부에 질리겠구나. 굳이 지금 알지 않아도 된 내용을, 고등학교 때 이해된 내용을 다 이해한 애들이라면 얼마나 시달렸을까. 과연 이 중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과연 공부를 재밌어 할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는 건지 아세요?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던 느낌을 더 즐기더라고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시죠? 걔네들이 나중에 진학하면 특목고에 가잖아요. 제가 특목고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외고 위주로. 1학년 중간고사 끝나면 학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시죠? 다 전교 5, 6등 했던 애들인데 딱 보면은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눠지잖아요.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이 하위권 성적 많은 애들이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죠? 등수로만, 실력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애들이니까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스바냐 말씀을 고른 이유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행위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거지 나의 행위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부모들은, 이 사회 어른들은 아이들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행위로, 아이들의 업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으로, 아이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평가합니다. 애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 애들을 입을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쌤, 집에 왜 들어가요? 쌤도 회사 다니죠? 회사 가는 기분으로 집에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초호화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있고요, 라면이 있습니다. 단 이 초호화 코스 요리는 내 인사 고과를 평가하는 상사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요, 이 라면은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한 내 친구랑 같이 먹는 겁니다. 라면을 드시겠어요? 아니면 코스 요리를 드시겠어요? 물론 코스 요리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라면을 드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왔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 몇 등 했어? 몇 점 받았어? 옆에는 이만큼은 넌 이거밖에 안 되라고 성과를 평가하는 엄마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 엄마는 엄마일까요? 상사일까요? 상사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몰라요. 왜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다 베푼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너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인데 아깝지도 않아? 멘트가 비슷하지 않아요? 회사 상사하고 회사가 너한테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 내. 똑같은 거예요. 회사가 나한테 베푼 건 사랑일까 아니면 투자일까요? 투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결국 아이의 성과, 아이의 실력, 아이의 결과로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상사에 불과합니다. 아시죠? 상사가 한 사무실에 있을 때 그 팀원들은 항상 등을 돌리고 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자꾸 문을 열어놔요. 대화를 한다고, 다국적 글로벌 문화를 한다고. 그러면 열어놓으면 어떡하죠? 직원들이 지나가다 문을 닫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다녔던 회사도 그렇고요. 소통의 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고 싶은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엄청 재밌는 겁니다. 제가 왜 자신 있게 말하냐,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고 소설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은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 6학번인데 저희 시기 때 수능이 시작된 지 한 3차 시였으니까 수능을 되게 잘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공부를 잘했을 것 같으시죠? 근데 가자마자 또 엄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운 좋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실력 좋은 애들하고 제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첫 번째 그 영어회 시간에 각자 영어 이름을 지어보라고 영어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히 제가 딱 알고 있는 영어 이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마이클. 근데 하필이면 제 앞에가 마이클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서울고 다니는 신종훈이라는 제 동기였습니다. 얼마나 얄밉던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이름 생각해야 되잖아요. 딱 서울 이름이 딱 하나만 없어요. 마이클 조던. 조던 하고 나서 My English name is 조던 했더니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What is the spell?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J-O-D-A-N. What? J-O-D-A-N. 전 그때까지 조던이 J-O-D-A-N인 줄 알았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던 그 신종훈이라는 친구가 J-O-R-D-A-N. 조던. 네이티브로 발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수치감을 느껴가지고 그 순간부터 영어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그 유명한 학사 경고를 2번 맞고 3번 맞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도망치듯이 이제 군대 갔다가 복학했는데 짧게 말씀드릴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그 대학교 앞에 오석관이라는 그 당시 이름이 없었는데 도서관이 있거든요. 농구하다가 후배가 지나가다 저한테 불러. 형 이따가 스터디하는 거 알지? 그럼 갑자기 막 가슴이 쿵쾅거려요. 빨리 농구 끝내고 가서 공부할 생각하면 안 믿기시죠? 정말 공부가 미친 듯이 재밌던 시절을 그때 보냈었습니다. 전 정확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공부는 엄청 재밌는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면 애들한테 그만 자, 공부 그만하고 분명히 이 말 할 때가 오실 겁니다. 건강해지지 않게 밥 먹으면서 공부해. 안 믿기시죠? 제발 텔레비전 보고 살자. 너도 사람이지 않니? 그 말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재미의 단어입니다. 참고로 재미는 순 한글입니다. 흔히 말하는 흥미있는 일,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일 자체가 흥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도 했을 때 성과가 나잖아요. 보람을 느끼자 그러면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공부의 신이라고 제가 그 강의했던 모 사설 신문사에서 180만 원짜리 비싼 4박 5일짜리 프로그램 강사를 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오는 멘토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 학생들이에요. 그 멘토 중에 한 명이 독특한 친구가 있는 게 학벌은 좋은데 자기를 공부 못한대요. 물어봤더니 저랑 똑같이 학구 2번 맞은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과정 끝나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강사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강사님도 학구 2번 맞았다면서요. 저도 같은 입장이라 도와달라고. 제가 씩 웃으면서 뭘 도와줘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부모님 둘 다 교수님이시래요. 부모님의 힘으로 명문대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한대요. 근데 자기가 학구 2번 맞았는데 저처럼 한 번 더 맞으면 학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교수님이 빨리 군대 보냈다가 잘릴까봐 복학하는 시기에 저를 만난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저 이번에 또 학고 맞아서 학교 그만두면 창피해서 교수 망신이니까 외국에 보내버린대요. 자기는 죽어도 외국 못 나간다. 영어도 못하니까. 학고를 면할 정도로만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법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법은 다 똑같다고 제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못하냐면 이거 보이시죠? 벌써 한 5년 됐는데 중학생도 붙는 ITQ라고 하는 기초 전산관리 자격증이 있나 봐요.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하거든요. 떨어진 거 69점으로. 그 제가 속으로 한탄을 했어요. 와 진짜 공부 못하는 애구나. 이런 애들도 명문대 가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장학금 받았대요.
저한테 성적표를 보내왔습니다. 4.08. 참고로 명문대는 대부분 4.5가 만점이 아니라 4.3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2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저도 미스테리예요. 물론 대부분 교양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이따 보이세요? 성적이 많이 오르고 장학금도 나오니까 공부할 맛이 생기는 것 같다고. 제가 티칭을 해서 성적이 올라온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교회 다니는 애들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평생. 그리고 나서 연락 온 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공부의 짜릿함,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깨달아가는 즐거움, 무언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나도 놀랄 정도의 성취를 얻는 거, 누군가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자기의 성장을 바라보는 게 학습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더 이상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죠.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서로 스터디 그룹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룹 스터디가 가장 좋은 학습법이에요. 하브루타 아시죠? 하브루타를 우리나라는 가정이 할 수 없으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은 하브루타냐? 친구끼리 하는 스터디 그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게 가능할까요? 왜? 얘랑 경쟁자잖아요. 얘가 한 문제 더 맞추면 얘는 2등급, 얘는 1등급이잖아요. 공부의 기준이 성적이고 성취인 아이들은 절대 친구들과 그룹 스터디 못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성장인 아이들, 자기의 자람인 아이들만이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제가 묻지도 않은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TMI. 왜 저한테 꿈을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이제는 누군가한테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을 말해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이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연락 안 와도 걱정 안 해요.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준의 아이를 맞추지 말고 아이에게 맞춰주세요. 아이를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 아이가 스스로 조금만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시고요, 그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아이는 재미를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공부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부는 만만하게 됩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 공포감이 없어집니다. 좀만 하면 되겠다. 그 느낌이 생기면 미친 듯이 공부할 겁니다. 왜? 애들도 알거든요. 사회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건지. 게다가 실제 학문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이라. 시작.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면 어른이든 아이든 대부분 노련한 솜씨로 그 말을 반박하고 나선다.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탓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편향되어 있거나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이 내 욕하잖아요. 네가 나 알아? 네가 나 얼마나 그 소리야 라고 욱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면 아유 그럼 그렇지. 오죽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겠어. 스스로의 비난은 취약하다는 겁니다. 일명 셀프 토크,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면의 대화가 중요한 까닭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타인인데 자기처럼 동일시하는 타인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남이 한 것처럼 거부하거나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내면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부모입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증명해 드릴게요. 부모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배우고 따라합니다. 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니까. 부모는 몰라요. 그런 말 했는지도. 근데 아이는 뇌리 박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계속해서 울립니다. 그래, 오죽하면 엄마 아빠 나한테 화를 냈겠어? 오죽하면 엄마 아빠 그런 막말을 했겠어? 라고 엄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먼저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아산병은 원목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0명인데 이때 당시에 8명을 입양했을 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죠. 그 입양했던 아이 중에 요한이라는 아이를 입양했을 때 영상이 있는데 감동적이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IQ 67이라는 건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130이 됐다는 건. 요한이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밀어냈던 거죠. 나 엄마 안 사랑해요. 한번 버림받은 경험이 또 버림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낳았고 사랑을 내가 또 기대하면 또 충격이 크니까 아예 배척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병이 퇴행성 발달 장애. 발달의 시기에 오히려 퇴행하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자존감은 그 정체성이 그 어린아이한테 입력이 되니까 사랑받지 못한 존재처럼 좀 퇴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영혼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벌어졌죠. 그렇게 극한으로 밀었는데도 마지막까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놈의 시끼라고 욕해도 마땅한 상황인데 오히려 엄마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라 말하는 엄마를 부둥고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바뀐 겁니다. 친부모, 양부모한테 버림받을 정도로 쓸데없는 아이가 퇴행성 발달 장애를 낳았다면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이 몹쓸 아이, 나 같은 아이한테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난다는 그 사랑에 걸맞는 존재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학원도 도움도 아니고 전문가 도움도 아니고 체계적인 양육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아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위태로울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해서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전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얼마나 좋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나 말할까. 거기에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너로 인하여 말하는 그 확신이 저에게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라면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 확신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바뀝니다. 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아이가 되기 선택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어떤 단어의 설명일까요? 자존감 맞습니다. 흔히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을 알고 계시죠? 사실은 자존감의 앞행이 더 중요합니다. 왜 자기를 존중하냐? 스스로 품위가 있다고 아는 아이들, 그래서 그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필요한 고난과 이유 없는 업발 받아도 끝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려면 부모가 먼저 우리 아이가 얼마큼 품위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신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흥미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단 해야 될 일 먼저 하게 해서 절제를 훈련시키세요. 두 번째, 이왕이면 아이한테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일 멈출 수 없다면 지금 하는 일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이 시점에 이 정도 수준은 되겠지라고 수준의 아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끔 수준을 아이에 맞춰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믿음에 보답할 정도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한 가지는 결국 하나님이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확신을 부은 것처럼 상사가 대하시지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아무리 밀어내도 아무리 미운 짓 해도 끝까지 사랑해준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있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이른 아침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